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고딕 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걸쳐서 새로운 사원 양식으로 고딕 양식이 진행이 됐고요. 실내 장식은 화려하고 밝은 색조의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는 마무리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부터 영주들의 주거는 성곽 형식에서 매너하우스라고 부르는 순수한 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 형태로 변화됐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적인 부분이 생산 분야에 대한 길드가 조직이 돼서 세분화, 분업화가 첫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석공, 목수, 조각사, 직물사 등 패브릭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패브릭만 전공을 하고,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각만,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회화만 전공을 해서 각 직종별로 세분화된 길드를 형성해가지고 생산을 분업화시켰다라는 것이 고딕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구 제작에 있어서 표면 장식을 하는 조각사는 가구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몫과 다른 조직이었기 때문에 중세 가구는 극히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그 분야가 좀 더 디테일하고 멋있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건축물로 봤을 때, 그 가구들을 봤을 때 정말 이 고딕 문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역사 부분에서 놓치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고딕 문화입니다. 고딕 가구의 특색의 하나는 레일조의 얇은 판을 삽입하는 소위 레일 프레임 판자 붙임의 기법이 가구 제작에 채용됐고요. 가구 표면에서 자유롭게 정교한 조작을 사용하기가 용이한 동시에 대형 가구의 제작이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높은 의자나 지붕이 있는 의장, 의자, 침대 등과 같은 어느 것이나 소유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딕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형식들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성당이에요. 성당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부분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이렇게 보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지대를 형성해서 건물을 높게 짓 때 보강을 하는 방안이 등장을 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자나 집기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등받이를 높게 하거나 상부에 왕관 모양의 형식을 둬서 좀 더 자신의 지위나 권위가 높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근세입니다. 근세 시대부터는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르네상스가 문화나 사회적 혁명으로 대단히 큰 활동적 영향을 끼친 반면 우리 건축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문화 시대의 건물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술적입니다. 르네상스란 재생이라는 의미로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고대 문화를 재생시키고자 일어난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대 문화를 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를 재생했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우리 현대식 말로 하면 유행이 돌고 돌았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있던 로마 시대나 이집트 시대에 있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다시 문화 재생을 이룩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와 봉건제도에 의한 지배체제에서 벗어나서 문화의 창조는 물론 정치, 경제, 생활 양식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개된 개혁운동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부터 시작됐고요. 물론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전 유럽으로 확대된 문화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던 이 르네상스 운동의 초기 모델은 그 토스카니아 지방, 지금 현재 프로렌스 지방의 피렌체라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이 꽃의 성모사원이라는 곳인데요. 무드라보라는 이 꽃의 성모사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물 형식 자체가
꽃을 형상화하고 있으면서요. 로마 시대 후기 양식인 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으면서 아치의 형식보다는 직각인 창의 형식을 더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현대 르네상스 문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아닌 르네상스 시대의 현대의 모습과 겹쳐서 좀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축물을 또는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식은 로마나 베네치아, 지금 베니스에서 전해지고 있는 16세기 유럽에 전파되었고요. 이 양식이 전파되면서부터 이 이탈리아의 부유한 귀족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라조라고 하는 이렇게 팔라조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건축물 보면 여기 수로가 있잖아요. 여기 관광객들이 여기 지금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 팔라조라고 부르는 석조의 호화저택을 짓기 시작했대요. 1층, 2층, 3층. 가정집이 당시에 1, 2, 3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의 집을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이제 권위와 호화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호화저택을 지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 실내에는 식주나 격자형의 천정으로 장식이 되고요. 요소요소의 고대 장식을 조각하고 모자이크 붙임의 대리석 바닥으로 화려하게 깔고 융단을 깔았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대리석 바닥을 깔고 카펫을 깔았다라는 그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귀족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시메트리와 프로포션이 강조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배치 방법도 철저하게 대칭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탈리아 가구 중 특히 의자나 디자인은 우수한 것이 많은데요. 지금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단테 의자, 이 단테 의자가 많이 보셨던 의자일 거예요. 이집트 문화와 로마 시대 때 문화에서 사용했던 접이식 의자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데 같은 형식이라도 역시 문양을 따라 했을 뿐 접이식 의자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사보나롤라라는 의자가 또 발전을 했고요. 접이식 알라 의자는 로마의 셀라프리스라는 기본적으로 팔걸이와 이 등판을 덧붙인 곡선의 의자인데요. 디자인적으로 모던한 느낌을 가지면서 식당, 서재, 침실 등에서 많이 애용됐던 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납용 상자, 가각식의 대형 탁자, 방석, 등받이를 아름다운 천으로 감싼 여기 조금 영어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스가벨로라는 겁니다. 스가벨로라는 건데 스가벨로라는 작은 의자, 이게 스가벨로예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의자가 스가벨로인데 이런 스가벨로 의자에 보시면 아래쪽에 서랍장이 돼 있어서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이 뭐냐면 곡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가구나 집 위에 아까처럼 위에 있는 고딕 문화처럼 직각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과 사선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대에 있었던 문화를 복원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원하되 계승 발전시켰다라는 것이 건축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승 발전되다 보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문화로 발전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인데요. 15세기 말력 프랑스와 1세 시대 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이 수입되면서요. 퐁텐플로궁이라는 건축의 실내 장식 그리고 가구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퐁텐플로궁이라는 궁전입니다. 정말 딱 보시기에도 이미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텐데요. 고전 양식과 더불어서 시메트리 법칙을 철저하게 통일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이 시메트리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패브릭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벽체의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확대해서 안을 보시면 패브릭이 사용됐고요. 바닥재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를 격자 모양의 비닐 모양으로 했던 헤링본이라고 얘기하는 헤링본 양식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전반적으로 좀 더 아름답고 디테일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헤링본, 바닥재에 있는 헤링본은 현대 모더니즘한 주택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장은 격자 천정으로 벽면의 하부는 월넛과 조각 판자를 붙이고요. 플라스터 바름, 회반죽, 그 석고와 물을 이용해서 회반죽으로 바른 미장재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미장재로 사용한 벽 상부에 프레스코화를 그림을 그려서 더욱 아름답게 했고요. 바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넛을 이용한 그 헤링본으로 쪽매너를 사용해서 호화로운 분위기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탈리아 가구에서 보인 지나친 장식성이 배제되고 정확한 프로포션의 아름다움이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국가 나름의 세련된 방식, 양식으로 발전되기 시작했고요. 부인용 의자, 테이블, 의상용 벽장, 침대 디자인에서 그와 같은 특색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르네상스 양식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그런 나라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다가 그 외국에서 들어온, 프랑스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르네상스 양식을 섞어서 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그 문화 양식입니다. 영국은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다가 새로운 문화를 계속 덧입히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6세기 초 헨리 8세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더욱 발전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아시다시피 여성이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하고 예쁘고 귀족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들어온 르네상스 문화는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양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호화로운 양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중세풍의 귀족주택은 이탈리아풍의 팔라조라는 문화의 호화저택으로 변하고요. 환자부침의 고도풍 의자는 상자에 의한 경쾌한 사각식 의자로 바뀌었고, 기존의 고직 문화인 사각식 문화가 이 고도풍 의자와 합쳐지면서 지금 아래 그림의 왼쪽처럼 직각을 띠고 있으나 르네상스 문화의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 등이 같이 형성되는 문화로 바뀌었고요. 이런 양식을 엘리자베스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발전됐던 양식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크 양식입니다.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현대 건축물에서 앤틱한 분위기다, 고딕한 분위기다, 클래식한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크 문화의 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한눈에 되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보시던 의자일 거예요. 이 시대의 이 가구들이 바로 현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앤틱한 문화입니다. 바로크란 이탈리아의 찌그러진 진주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르네상스 고전 양식의 충실한 구성에 반해서 언밸런스하면서 생명력이 넘친 17세기 유럽의 미술 양식에 적용된 명칭입니다. 바로크 양식은 로마 바티칸시에서 조형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그리스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양식으로 생긴 것이고요. 이 양식은 17세기 후반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페인, 영국 등의 유럽 각국에 보급된 양식입니다. 자, 바로크 양식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패브릭을 입히고 패브릭에 좀 더 아름다운 꽃을 수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그 탁자에 보시면 상부에 대리석판, 즉 목재로만 이루어진 양식이 아닌 대리석판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상의 조립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찌그러진 진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 상단에 있는 이 양식이 진주가 찌그러지면 어떻게 뭉툭하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아까 보셨던 요렇게 뾰족했던 이 돔 형식의 문화에서 진주 모양을 따르고 있지만 아주 둥글지 않은 진주 모양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바로크 시대 양식의 특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 로마 문화에서 보셨던 요 상단 요 삼각뿔의 모양, 지붕재의 삼각뿔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군데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요 아치 문화가 아직도 조성이 되고 있고 사각형의 청문형과 아치의 문양이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요 상단 윗부분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상, 르네상스 시대에서 넘어왔던 조각상 문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화가 현대에서도 여전히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테리어 설계를 하실 때 앤틱한 분위기나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 때는 이런 문화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르네상스 말기에 기교에 젖은 예술가들이 엄격한 고전의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서 바로크 양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반응의 중심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인데요. 로마 법황은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티칸 법황청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성당의 큰 도물, 그 건축가 베르니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화려한 조각과 색채로 된 인테리어와 외부 광장의 다이나믹한 공간 구성은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성당 사진이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따르고 있고 이 고대 로마의 웅장한 기둥과 더불어서 기둥의 주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기둥의 주각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기둥의 볼륨이에요. 이 기둥의 볼륨이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볼륨을 나타내게 됐을 때 멀리서 이 기둥을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긴장감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오목하게 보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멀리서 봤을 때는 수직으로 보이는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까지 인지를 하고 바꿔줬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쭉 들여다가 확대해서 보면 볼록한 기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가구 디자인에서는 대형 의장과 그 식기선반 등 정면 장식을 비틀어 놓은 것 같은 기둥 형식이라든가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두꺼운 부조법이 쓰인다는 것이 바로 바로크 양식의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내부를 보시면요. 굉장히 르네상스 문화와 합쳐져서 굉장히 더욱더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사람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잠깐 위쪽을 보시게 되면 건물의 입구가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의 입구가 여기 있는 사람의 크기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큰 이유는 그만큼 신을 받들기 위해서 웅장함을 간직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당의 문을 닫았을 때 2명, 3명이 나무 문을 움직여야지 겨우 문을 닫을 수 있는 정도의 커다란 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건축 조형 계획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큰 문화들이 점점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로 축소되어 있는 것이 바로 휴먼 스케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클 경우에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르꼬르비제라는 그런 유명한 1800년도에 태어난 스위스 태생의 르꼬르비제가 이제 정확하게 건축은 휴먼 스케일에 맞는 모듈화를 체계화시켜서 점점 더 공장 가공이 디테일하고 사람이 쓰기 편리한 구도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대만 해도 신과 권위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고 웅장하고 디테일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커지고 아치 문양 역시 대형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요,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바로크 양식이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등과 같이 디자인과 융합되어서 훌륭하게 완성됐고요. 베르사유의 웅장한
궁전을 세웠고 왕궁의 실내 장식과 가구 장비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1966년 왕립 고블랭 공장이 설립을 했고 직물 공장 외에 가구 공장도 병설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장화 1차 산업혁명이 이 계기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시민혁명 전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혁명 이후서부터는 대량 공장 생산을 위해서 각각의 공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서 생산화됐다는 거죠. 앞서 보셨던 문화에서는 직종이 세분화됐었는데 이 직종이 세분화된 것을 이 시대에는 공장으로 대형화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시는 가구 공장, 소파 공장, 그 의자 공장 등과 같이 각각의 공장화가 시작된 초기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블랭은 역시 우리 누에로 배 짜듯이 그런 직물로 만들어진 것을 고블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장들이 설치가 됐어요. 여기 당시 프랑스들의 명궁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공장 지배인을 미술 장식가인 샤를르 르브랭으로 공장 지배인을 임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문화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의 실내화 가구 디자인을 응용을 했는데 바닥에는 대리석 나무가 사용됐고요. 벽면에는 고블랭직을 붙여서 바로크 양식의 힘찬 장식 효과를 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장식은 르블랭의 설계로 프랑스의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짙은 감색의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북압 진유의 상하 등을 이 삼상한, 그러니까 상하의 눈으로 보이게끔 금도금을 한 브론즈 표장으로 이 화로운 가구를 장식을 했는데 이것을 루이 14세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그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초기에는 베르사유 궁전이 적군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화단과 정원을 이 미로의 형식처럼 이렇게 크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문화와 우리 베르사유 궁전의 바로크 양식이 합쳐지다 보니까 좀 더 아름답고 디테일한 그런 모습의 문양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디테일하고 아름다워졌으면서 직물과 고블랭을 이용하고 천장 장식은 좀 더 아름답게 그림 문양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디테일한 모양을 많이 장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죠. 위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 문화와 합쳐졌기 때문에 역시 십자가 문양의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고요. 적군을 막기 위해서 뒤에 그 정원 부분은 굉장히 미로화되어 있는 부분이 큽니다. 자, 영국의 바로크 양식인데요. 영국 바로크 양식은 명예혁명 이후에 홀랜드 바로크 양식이 도입돼서 상류 계급의 저택 실내나 가구의 양식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앤 메리 스타일이라는 양식인데요. 그 궁정 건축가인 다니엘 마로가 신교도 탄압 정책 때문에 영국에 망명해서 루이 14세 양식의 실내 장식과 의자 테이블을 화려하게 만든, 그래서 이 디자인을 유행시킨 일이 주목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국은 자신의 고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사각형의 직각을 뻗고 있는 고딕 문화에서 약간의 르네상스 문화와 바로크 문화를 섞어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둥근 부분의 바로크 양식과 직각의 고딕 문화와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르네상스 문화 세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영국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건축 문화는 과거와 현존하는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신과 함께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과 건물의 크기의 규모를 확인했을 때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코코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